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가 휴가 중인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대신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됐고요. 또 이번 주는 방송 시간도 10분 빨리 시작해서 10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새벽 방송이 오랜만인데 이거 상쾌하고 좋은데요. 네. 사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좀 잠을 설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으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잠들기 힘든 걸 열대야라고 하는데, 요즘 아마 다들 이 열대야에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강릉과 속초 등에서 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뭐 그냥 열대야도 아니고 이제 초열대야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합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를 뜻하고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최근에 이런 현상이 계속 관측되면서 점차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이제부터 찜통더위, 또 이 열대야가 더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틈틈이 수면 보충도 하시고 휴식도 잘 취하면서 건강관리 잘해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 전해주면서 기운도 나고 즐겁기도 한데요.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남은 열대야의 날들도 잘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여러 작물들 수확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답변해 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받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럼블피쉬의 아이고입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올림픽이 한창이라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서 막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또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맞아요. 소식들 많이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을 목표로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촌 식단을 채식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풀 먹고 운동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데요. 네. 저도 사실 육식을 좋아해서 네. 좀 안 먹으면 뭔가 모르게 허전하거든요. 기운이 좀 빠지는 네, 것 같고. 맞아요. 네. 날씨도 덥고 맞아요. 또 운동하시다 보니까 더 더울 텐데 네. 어쨌든 파리 측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저탄소 그리고 친환경을 목표로 해서 탄소 발자국을 이전 대회 대비해서 50% 줄이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지열 태양열 에너지 활용한 선수촌 건설했고요. 네. 처음에는 또 뭐 에어컨 설치 안 해줘서 불만이 맞아요. 많았었는데 지금은 네. 이동식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상황이 나아졌고 그리고 신규 경기장 건설하는 대신에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해서 온실가스 발생도 최소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성화 때 바이오연료를 공급했고요. 또 에펠탑에서 그때 사고에서 지금 보수공사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나온 철로 메달을 제작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신경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도쿄올림픽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그렇죠. 이슈가 골판치 됐던. 침대. 네. 그래서 이제 견디는 무게가 200kg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보완해서 250kg까지 하중을 맞아요. 견디도록 했고 또 선수들이 약간 그 재미있는 짤을 만들어가지고 안 무너지더라 뛰어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친환경도 좋기는 한데 이게 진짜 친환경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식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 이 저탄소 식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수촌에 매일 제공되는 50가지 메뉴 가운데 절반을 100% 채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고기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100%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반. 네. 네, 식물성 재료 비율을 2배로 늘리고 이제 프랑스 현지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식물의 탄소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튀김 기계를 구비하는 거 힘들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감자 튀김을 식단에서 빼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80% 채우면서 100% 인증식품을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덥고 그럼 힘든데 맞아요.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선수들에게 이 채식 식단만 준다. 이거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선수단이 올림픽 선수촌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26일 날 보도했는데요. 네네. 이 채식 위주로 식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메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빨리 안 네. 가면 품절 없습니다. 선착순이군요. 네. 빨리 가야 먹을 수 있고. 네. 아니 사실 아까 감자튀김 빠졌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 이 대표 감자튀김이 없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낫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락을 또 따로 제공을 받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됐거든요. 네. 너무 잘 나오니까. 네. 뭐 이미 잘 나오고 유명했었고 그 조리사 팀들이 직접 간 겁니다. 네. 진천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었던 15명의 조리사가 프랑스로 직접 가서 우리 선수단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촌 바깥에서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수촌 안쪽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건데 네. 선수촌을 옮긴 이 선수들이 밥맛을 잃지 않도록 선수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퐁텐블로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올림픽 선수촌까지 점심 저녁 도시락 하루 2번 배송을 하고 있고 네. 선수들의 기록 보충에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2일부터 퐁텐블로의 프랑스 국가 방위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인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천 선촌에서 식단들, 그러니까 선촌 식단들 책임졌던 영양사 조리장을 포함해서 15명의 조리 전문가가 아주 열심히 메뉴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한식, 양식, 중식
뿐만 아니라 제철 과일 등 체중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까지 골고루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대표팀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기도 하고요.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어느 맞습니다. 때보다 잘 먹어야 될 선수들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식단에 신경 잘 써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UN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이 북한 농업시설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수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취동희 사무총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에 국제기구 책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이 처음인데요. 네. FAO 측은 이번 방북은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안보, 영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다. 가본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취 사무총장이 방북 기간에 면담한 북측 인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동 종합온실 그리고 채소 재배 관련 연구소, FAO 지원을 받고 있는 양어시설 등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강동 종합온실은 북한이 채소 공급을 위해서 평양 인근에 새롭게 조성한 초대형 현대식 온실이라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참석했다고 하고요. 올해 3월 달에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취 사무총장은 중국 사람이고요. 네. 방북은 앞서 북한 중국 대사관이 취 사무총장과 왕야진 중국 대사가 14일 평양에서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네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예방 목적으로 2020년 1월 달에 국경을 다 폐쇄했었고요. 완전히 닫아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에 국경 봉쇄를 일부 해제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친한 국가들의 이제 그 외교관들이 복귀하는 걸 허용했습니다만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 네. 사무총장의 방북이 북한 내 국제기구 활동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 상황이 어떤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이게 또 그 북중 접경 지역에 또 비도 많이 와서 피해가 네. 또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북중 접경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압록강 주변에 홍수가 발생했고요. 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도 북한의 폭우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8일인데요. 주 북한 중국 영사관이 1분 32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난 25일 날 평안함도 회창군에 있는 운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릉원을 참배했다고 밝혔는데 운산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국군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퇴각했던 전투인데 열사 릉원은 이 북한의 주요 중국인민지원군의 능 중에 하나이고 1160명의 인민군이 안장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능원 인근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 중국 대사 일행이 지나갔는데 그 옆에 옥수수 밭이 있었고요. 네. 옥수수 밭이 사람 성인 무릎까지 가득 차오른 모습이어서 꽤 많은 피해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에 북부 국경 지역과 중국 측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압록강 수위가 위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평안북도 그리고 자강도에서 지난 25일 0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원산에 617mm 네. 천마에 598mm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1년 전체 네.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양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이렇게 뭐 비도 많이 내리고요. 곳곳에 폭염도 심각하고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극단적인 네.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 변동성이 좀 커지면 밀 생산에 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농사는 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럼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네. 주요 밀 생산국의 기후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세계 밀 생산 변동성도 같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농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면 세계 소맥 예상 생산량이 7억 9,075만 톤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 5월달 전망치 대비해서
640만 톤 정도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수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네. 날씨가 가장 큰 요인인데요. 네. 주요 밀 생산지인 흑해 인접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상이 밀 생육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에서 5월 달에 서리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덥고 건조해지면서 수율 전망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겨울밀 예상 생산량이 전달 전망치보다 500만 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단기간에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우크라이나의 겨울밀 예상 생산량을 전달 전망치 대비해서 150만 톤 감소한 19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습한 날씨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장마철이어서 굉장히 네. 습한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네, 네. 프랑스에서 장기간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적합한 생장 온도 일수가 감소했고 잠재 수율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23년 가을부터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요. 네. 올해 5월 달의 강수량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밀 예상 생산량은 전달 전망치보다 150만 톤 적은 1억 3,050만 톤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무슨 감소했다는 수치가 막 뭐 150만 톤, 500만 톤 이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잘 안 될 정도인데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밀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밀 가격이 크게 한번 흔들렸는데요. 네. 2024년, 25년 시장 연도에 세계 밀 수급 전망에 그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밀을 공급하느냐 거기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는 밀 생산 전망이 내려감에 따라서 전년보다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이 11%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작황 감소에다가 재고 부족 때문에 수출 가능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밀 수출량 4,800만 톤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최대 수출국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최근 5년 동안 평균 대비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초 재고는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해당 물량은 종종 아시아 시장으로까지 이제 풀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4년, 25년 시장 연도에 우크라이나 밀 수출량은 10년 만에 최저치인 1,3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미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 5월 밀 수출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인도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거다라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가격이 더욱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료용 밀을 전 세계로 공급하는 주요 국가라고 하는데 사료용 밀도. 네, 그렇죠. 그래서 밀 가격이 옥수수 대비 상승하면서 밀은 사료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데요. 결과론적으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처럼 밀과 옥수수 두 작물을 사료용으로 쓰는 그 지역에서는 밀에서 옥수수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옥수수가 밀 공급 부족의 수혜 품목으로 또 부상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옥수수 가격도 약간 그러니까요. 오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연쇄적으로. 네, 맞아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밀 수입량 전망치도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네. 사료용 밀 수입량은 전달 전망치 460만 톤 대비해서 2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분용 밀, 그러니까 가루로 쓰는 거 제분용 네. 밀과 밀 제품은 290만 톤으로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사료용 밀은 170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옆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쌀이 주식인데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이 일본에서 생산된다면서요. 얼마일까요? 대략 가는 참고로 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네. 마트에서 판매되는 네. 쌀 네. 10kg당 이게 포대로 이렇게 팔잖아요. 비닐 들어서 네. 3만 원,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3, 4만 원. 그럼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싸니까 한번 크게 20만 원. 너무 크게 불렀나요? 아주 비쌉니다. 정말요?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하는 쌀이다. 10만 원. 네. 2배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일본 군마현에 있는 가와바 마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고시카리. 이건 알죠. 예, 이건가요? 예, 이 지역에 생산되는 건데요. 네. 여기에 유키 호타카라는 그 농업협동조합이 조성이 돼 있고 네. 이제 자국에서 쌀을 생산하는데요. 여러 쌀 품질 대회에서 지금까지 수상하면서 굉장히 오. 품질이 좋은 인기가 좋은 쌀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매입 가격으로 보더라도 일반 쌀 가격 대비 1.5배나 비쌌다고 하는데요. 오. 기네스북에서 가장 비싼 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작년에 신곡 가격이 60kg당 24만 원으로 역시 일반 쌀 가격 대비 1.5배 비싼 수준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격이 특별히 비싼 거는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의미일 텐데 네, 맞습니다. 뭐 재배 방법이 좀 까다로운가요? 네, 일단 조합원이 되면은요. 네. 쌀을 생산할 때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직파 시기, 방제 방법, 횟수 등이 아니라 농가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규정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와. 굉장히 까다롭게 쌀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그 조합원 측에서 얘기는 재배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진 않긴 하지만 대신에 조합원이 되면 반드시 정기회의, 세미나,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요. 농가들이 쌀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또 마을의 전통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네.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그래서 네. 이 생산된 쌀이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과 음식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면사무소, 민간기업, 마을 주민들이 합작한 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판로가 확보가 되고 유통 구조가 간결해서 농가가 가져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비싸서 먹겠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판로가 확보돼 있고 네. 유통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농부들도 이걸 잘 지어서 판다고 하는 겁니다. 네. 특히 로컬 푸드 그 매장에 연간 방문객이 무려 250만 명. 이 조그만 마을에 관광 명소라고. 방문객이요? 네, 그래서 10kg, 5kg, 2kg 그리고 한 끼용 300g을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본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포장 제품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최근에 마을 기업인 양조장이 문을 열면서 사케, 맥주로도 이 쌀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아직 네네. 예, 혹시 일본을 방문하시면 네.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저도 들게 됩니다. 아직 맛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시카리 한번 적은 양이라도 구해서 네.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7말 8초라고 해서 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관장님은 혹시 어디 뭐 다녀오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휴가가 없습니다. 저와 비슷한 네. 처지시군요. 앞으로 혹시 뭐 계획도 없으시고요? 네, 뭐 한 여름이 한참 또 농번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일이 또 바쁘실 테고 또 청취자분들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네. 어디를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요즘 말씀하신 대로 이 바쁜 시기예요. 텃밭 농사 일도 좀 힘든 때일 것 같은데 폭염에 뭐 습도도 높고 요즘 많이 어렵죠. 네.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있어도 더위를 느낄 정도로 고온기를 좀 맞고 있는데요. 힘듭니다. 네. 네. 제가 물고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비늘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네. 그 정도로. 네, 땀띠가 생겨서 또 밤이면 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습도가 높아서 삼복더위에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한포진이라고 하는 땀띠가 네. 3번 정도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또 과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익은 것인지 아니면 더워서 익어진 것인지 빨리. 네, 네. 모를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진짜 이게 뭐 더워도 너무 덥고 막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과일이
찜통에 이렇게 쪄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막 익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여름 과일들 이제 한창 수확하는 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한창 텃밭에서 수박과 참외가 익어서 수확할 철인데요. 네. 물론 마트에는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네. 시설 재배하는 것들이긴 한데 텃밭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네네. 박과작물 가운데 청과로 수확하는 오이와 호박과 달리 좀 익어야 수확하는 참외나 수박은 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노란 참외인 이제 금싸라기 참외는 네. 이렇게 노랗게 익으면 이제 익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은 참외들도 많아요. 네. 토종 참외인 사과 참외나 개구리 참외, 청참외와 같은 종류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아, 이게 색깔로는 단순히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네, 약간 오. 변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노랗게 익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옛날 책에는 동네 청년들이 참외밭에 모여서 참외치기라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참외치기. 예, 이게 여치기는 뭔가요? 들어보셨죠? 네, 네. 참외치기는 처음 듣는데. 예. 가장 맛없는 참외를 고른 사람이 그날의 참외값을 다 치르는 것으로. 아. 네, 그만큼 익은 참외를 고르는 게 어려웠었다고 어렵다는 합니다. 거죠. 예. 아, 네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대략적인 좀 수확 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참외도 그렇지만 수박도 그런데요. 네. 수박밭에 가면 일일이 수박을 쓰다듬어서 이게 표면에 털이 다 없어지고 하얀 분이 묻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네. 또 두들겨서 그 소리가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내는지를 듣고서야 익었는지 이렇게 가늠을 하는데요. 네, 네, 네. 하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오. 참외도 그렇고 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열매 꼭지와 덩굴이 만나는 곳에 있는 덩굴손을 보는 것입니다. 덩굴손. 네. 네.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덩굴손이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 맞습니다. 네, 네. 뻗어 있는데 이 덩굴손이 아직 푸르거나 마르기 전이라면 수확을 좀 늦춰야 되고요. 미루고요. 아, 네. 덩굴손이 갈색으로 다 마르면 아, 이제 수확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 마르면 이제 영양소 이렇게 전달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외는 이게 코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참외 특유의 달달한 향이 이렇게 풍겨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지금 좋아지는 네. 그런 달달한 냄새가 나는지를 한번 맡아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당근도 수확철이에요? 당근도 많이 물어본다고요? 네, 당근의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다 자라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꽃대를 올려서 수확 시기를 놓치기 쉬운 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다 됐나 기다리다가 이렇게 꽃대를 올려버리는데요. 땅 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랐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또 꽃대를 올리면 당근 뿌리에 이게 심이 박혀서 맛과 식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제때 수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당근을 꽃대를 형성하기 직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당근 잎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쓰러지는 순간이 수확을 할 적당한 시기입니다. 당근 잎을 주목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네. 이렇게 자라던 잎들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주는 이유는 네. 그 사이로 이제 꽃대가 나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직전을 노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또 수확할 때는 물을 좀 듬뿍 뿌려주고 네. 삽이나 뿌리 채소용 수확 도구가 있어요. 포크처럼 생긴 건데요. 네네. 이걸 깊게 파내야 합니다. 당근은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다른 뿌리 채소랑 달리 큐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작물들은 하거든요. 큐어링. 예. 네. 어떤 캐는 건가요? 과정에서 이제 상처가 났던 것들을 이제 치유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도를 높이는 과정들, 전분화를 시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당근은 이런 큐어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당근은 껍질 부분에 당분을 저장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쉽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네, 또 이 당분 부분이 또 부분이 말라버리면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보관하려면 구멍이 조금 뚫려 있는 이제 비닐봉지에 담거나 아니면 젖은 모래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보관을 해서 습도를 어느 정도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당근을 이렇게 구입했을 때 다른 채소에 비해서 조금 흙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네. 이런 영향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 네, 정상적인 거죠. 수분 관리를 위해서. 네. 네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성장을 잘 못하고 병드는 채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봄에 심은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들도 사실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수확할 철이거든요. 네. 양배추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수확할 때고, 근데 이런 더운 시기에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오히려 광합성을 하기보다는 호흡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아직 커지지 않아서 수확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서늘해지면 그때 이제 거름 관리를 해줘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이미 결구가 작게라도 된 것들은 또 이게 물음병이 생길 수도 있어서 습도가 높아서 물음병이 생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주변의 풀들을 잘 정리해서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고추와 가지 같은 작물들은 또 물음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고 고온기에 자주 나타나는 병으로 이렇게 고추나 가지가 갈색으로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병들도 생기는데요. 물음병. 네. 네. 통풍을 방해하는 주변 풀들을 잘 제거하고 뿌리 쪽에 풀로 멀칭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미 걸린 열매들은 좀 주변에 두지 말고요. 따서 멀리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병은 땅에 남아서 다른 작물에게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작물에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농촌에 일을 좀 하러 다니는 리포터를 하고 있는데 고추밭에 가보니까 밑에 땅에 닿지 않도록 잎을 좀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좀 병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옮겨오는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래쪽 잎들을 좀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깔끔해집니다. 예, 통풍도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태풍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장님은 그런 대비를 좀 혹시 어떻게 하실까요? 5월, 6월에 이어서 잦은 비로 작물의 키가 훌쩍 자라 있는데요. 네. 제가 심은 것 중에서는 기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잦은 비로 제 키를 훌쩍 넘게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이삭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태풍 소식은 없지만 이렇게 훌쩍 자란 작물들은 뭐 고추나 토마토는 이제 개별로 이렇게 지주대를 해주셨겠지만 네네. 이렇게 좀 밀집돼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하나가 쓰러지면 함께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 쓰러지는 과정에서 또 뿌리를 다치고 일으켜 세우면서 또 뿌리를 다쳐서 네. 좋은 결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중간과 윗부분에 줄을 매줘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하는 네. 그런 이제 줄 묶어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뭐 기둥을 세워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체를, 예.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이전보다도 더 많이 자랐고 또 이미 한번 쓰러지면 뿌리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쓰러지면서도 뿌리가 피해를 입고요. 네. 그다음에 또 쓰러졌네. 그리고 일으켜 세우잖아요. 네. 그때 그까지 이렇게 세우면서도 또 뿌리를 다칩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지지대를 네. 설치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을 배추 모기르기를 해야 할 시기라고요? 네, 가을 배추 육묘를 시작할 시기인데요. 네. 가을 배추 육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배추는 8월 초에 육묘를 시작해서 8월 말 9월 초에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됩니다. 네. 하우스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할 경우 위치는 좀 바람이 잘 통하고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흙에 직접 닿도록 하려면 바닥을 평평하게 잘 고르고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벌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닥을 잘 소독해 줘야 합니다. 소독을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초액으로 한 100배 정도 희석한 것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닥에 부직포나 이제 비닐을 깔아줘도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59에서 72구짜리 연결 트레이를 사용하고 원효용 상토에 이제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59에서 72구짜리 연결 트레이 저는 어떻게 생긴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까맣게 생긴 네. 하나씩 심을 수 있는 네. 구멍이 나 있는 네. 형태인가 보죠. 요즘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이 육묘하는데도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낮에 뜨거운 온도도 피하고 날벌레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네. 강선을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어주고요. 오, 네. 여기에 한냉사를 씌웁니다. 예. 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날을 대비해서 따로 이렇게 비닐도 준비해뒀다가 씌워줍니다. 네, 네. 초기에는 자주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자라 뿌리가 부직포나 흙까지 내려가면 물 주는 주기를 조금씩 늘려 나갑니다. 네. 트레이에 심지 않고 빼곡하게 흙에다 심어서 모종삽으로 옮겨 심기를 할 때도 이렇게 터널과 한냉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싹이 나올 때까지만 물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배추 씨는 3일이면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3일. 예. 네. 빨리 나오네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모종삽을 활용해서 옮겨 심어야 하는 경우에는 10cm 정도로 간격을 조금 더 확보해서 씨앗을 2-3알 정도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모두가 다 발화가 되면 성장세가 왕성한 한 포기를 남기고 솎아주기를 해서 나중에 정식까지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주다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씨가 올라오면은 물주기 텀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네. 요즘 뭐 휴가는 계획도 없다고는 하셨지만 출장을 또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다니신다고요? 네. 가을을 앞두고 토종 씨앗을 수집하는 활동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는 부여 지역 수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여 여성 농민회와 함께 부여 지역 전통 마을 하나하나를 들러 대대로 이어온 토종 씨앗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토종 씨앗도 수집하지만 네. 이런 이제 작물들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듣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열심히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모은 정보들 또 방송을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텃밭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지난주에 보내주셨는데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사연 질문이 있거든요. 0092번님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온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올봄에 심은 2년생 묘목들 절반 정도가 잎이 누렇게 변해가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관장님? 이렇게만 설명하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 부족이라든지 물 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름 문제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좀 잎이 새로 나온 잎인지 전반적인지 아니면 오래된 잎이 누렇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처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잎이 누렇게 된다는 얘기는 새로 나와야 될 잎들이 누렇게 되는 것은 이제 칼슘 부족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래된 잎이 누렇게 되는 것은 질소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요. 물 관리, 특히 이제 야외에 심었을 때 올해 비가 자주 왔으니까 물 부족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영양 관리 측면에서 한번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를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물 부족은 좀 아닐 것 같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요. 영양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님 질문인데요. 땅콩 흰 비단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십니다. 흰 비단병이 발생한 포기는 벌써 이 씨알이 탱글탱글 조숙하게 생식 성장을 하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파서 밭에 가기가 싫다 이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토양은 사질토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땅콩 심기 아주 적절한 토양에 이렇게 심으셨어요. 네. 네, 사질 토양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흰비단병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곰팡이성 질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또 제식 간격을 심는 간격을 좀 너무 이렇게 비좁게 네네. 비좁게 심는 경우는 이제 습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죠.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흰비단병이 왔을 것 같은데 좀 와 있는 포기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수확하든지 네. 멀리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예. 그런 포기하고 좀 격리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곰팡이에 맞는 이제 살균제 선택하셔서 방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심을 때 좀 그 폭이 너무 좁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격리를 좀 시켜라라는 네. 말씀을 비가 해주셨습니다. 많이 오고 또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람들도 이렇게 습하고 더울 때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조금 짜증나고 힘들 수 있거든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69님 질문인데요. 가을 당근 씨를 파종해야 하는데 비가 계속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씨를 언제 뿌려야 할까요? 지역은 안산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당근과 같은 이제 뿌리작물들은 모종을 키울 수 없어서 보통 이제 씨앗으로 파종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을 키웠습니다. 네네. 모종을 키우는 방법이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트레이 말고요. 네. 화장지 속대를 접어서 플러그 트레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상토를 넣고 파종해서 그 종이째 그냥 심는 거거든요. 아, 종이째 그대로 예, 땅에다 심어요? 심으면 종이는 아. 이제 풀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풀어지고 네. 이 플라스틱에서 모종을 키우게 되면 네.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다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당근이 이게 기형과가 많이 생겨요. 네. 근데 이렇게 종이째 이렇게 지피 포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모종을 키워서 심으면 아무래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네. 한번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아니면 종이로 되어 있는 계란판에다가 흙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심어서 오, 계란판. 종이판째 계란판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파종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네. 종이로 된 뭐 아까 휴지심이나 네. 계란판 네. 활용해 보는 방법.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취자 질문 8870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재배하고 있는 두릅잎이 검게 타고 암꽃이 피어요. 원인이 뭘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두릅잎은 암꽃하고 수꽃이 같이 피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마 암꽃하고 수꽃이 같이 피고 있을 거고요. 이제 암꽃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수꽃은 약간 좀 구조가 좀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피어서 네. 같이 핍니다. 이렇게 두릅잎이 검게 타는 이유는 보통 두릅은 언덕배기에 이렇게 경사지에다 많이 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검게 타는 부분은 이게 물 빠짐이 안 좋은 게 아닌지 심었던 공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 물 빠짐이 안 좋은 데면 배수로를 좀 깊게 해서 물 빠짐을 좀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5598님, 친환경 수세미에 푹 빠진 대구 준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씨앗을 뿌려서 지금 잎은 무성하고 꽃도 많이 피는데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개미가 그렇게 들끓는다고 하시고요. 열매가 왜 안 보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네요. 네. 지금 이런 폭염 시기에는 되게 열매가 안 달립니다. 왜요? 너무 아까 더워서. 얘기했듯이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저장 양분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저장 양분을 꺼내서 쓰는 시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서늘해지면 또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개미가 있다는 얘기는 예. 이제 진딧물이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미가 주로 진딧물을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네. 진딧물을 하니까 진딧물 방제를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네. 개미가 또 날릴 수 있으니까 개미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고춧가루 푼 물을 어? 예, 고춧가루요? 예, 매운 걸 싫어하거든요, 개미가. 예,
약품을 주변에 좀 뿌려주시면 개미도 막고 진딧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은 좀 더운 날씨가 문제인 것 같고 또 네. 개미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고춧가루.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물에 풀어서 한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075님, 과일나무에 둘레를 파고 복합 비료를 많이 줘도 나무 뿌리에는 이게 해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과일나무에 거름 주는 시기가 12월, 1월, 3월 뭐 이때 주게 되거든요. 겨울, 봄,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천연에 이제 퇴비를 주로 이렇게 거름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복합 비료는 이제 화학 비료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고 깊이 이렇게 주게 되면 뿌리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학 비료는 보통 나무가 들이우는 그늘 안쪽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줘서 복합 비료가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파고 주는 것은 이제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완숙 퇴비를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법이 다른 거군요. 네. 네네. 568 하나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관장님, 장마가 끝나면 비트 종자 구매해서 파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적합한지 지금 뭐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만 그치면 비트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발화를 잘 하는 아, 그래요? 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네. 비트는 바로 파종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어떤 작물을 좀 키워볼까 고민 중이시라면은 더위에 강한 비트를 추천을 네.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김옥준님 질문인데요. 관장님, 생강 비료는 언제 주나요? 고추 비료는 지금도 줘도 되나요? 2번 땄습니다라고 또 정보를 주셨네요. 네. 생강 비료는 보통 이제 6월쯤에 생강 포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거름을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좀 주시고요. 네. 대신에 칼륨 성분을 좀 많이 추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뿌리 작물이라 보니까 네. 칼륨 성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고추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는 거름들은 칼슘이나 칼륨 위주의 거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794님, 30대 청년 분이시고 옥상에서 야채, 채소를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맞아요. 시간도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원고로서 제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해서 저랑 아마 비슷한 분이신 것 같은데 청취자분이 저도 한번 다음에 좀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5090님, 치커리 요즘도 심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치커리는 이제 국화과 작물이라서 네. 지금과 같은 폭염기에는 좀 파종하기 좀 그렇고요. 네. 약 9월 초쯤에서 약간 좀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할 때 그때쯤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더위가 좀 가고 가을 돼서 네. 치커리 심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5090님. 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한창 휴가 보내고 계실 시기인데요. 물놀이며 뭐 다양한 레저 활동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오늘도 안전사고 온열주의보에 주의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승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진행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